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중세사 첫 번째 시간, 바로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난 시간 때 우리가 이 서양 중세사에서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느냐, 그 내용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그리고 주요 출제 주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자, 서양 중세사에서는 4가지의 출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오늘 공부할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 두 번째가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 이 부분은 이제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을 중심으로 볼 거고요. 마지막에 이 서유럽 봉건사회가 해체되고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 이 근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서유럽 봉건사회의 변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잔티움 제국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이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차분하게 먹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로마 제정 말기, 이 망해가는 로마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불꽃 디콘테 라인 공부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마지막 테오도시우스 기억할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는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 로마가 분열되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395년에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말에 로마가 분열이 된 거죠. 이렇게 로마가 4세기 말에 서로마랑 동로마로 분열되고 혼란에 빠졌을 때 누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게르만족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이때부터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전부터 들어왔는데, 이 4세기 말 로마가 분열된 시점에서는 이 게르만족들이 정말 엄청나게 대량으로 대거 로마 영토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 게르만족이 왜 이렇게 이동하게 된 이유는 뭐냐? 우선 나머지 자연적인 요인이나 이런 걸 보신다면 이때 게르만족의 인구가 거의 과포화 상태였고, 그 인구에 비해서 농경지가 너무나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늘어난 인구가 먹고 살 만한 농경지를 찾기 위해 로마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때 게르만족들은 목숨 걸고 로마 땅으로 왔습니다. 로마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들은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누군가 이 게르만족의 등에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훈족이었어요. 훈족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국사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한나라 무제 필생의 적수, 바로 흉노족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그 한무제에 의해서 쫓겨난 그 흉노의 한 갈래가 바로 훈족이에요. 이 한무제에 의해서 이 북방의 그 근거지가 정복당하고, 거기서 이제 쫓겨난 흉노들이 중앙아시아로 왔고, 그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흉노의 한 갈래가 훈족입니다. 얘네가 이제 게르만족의 땅을 침략을 했고, 게르만족들은 이 훈족에 밀려서 로마 땅으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도미노가 일어난 거죠. 한나라, 흉노, 훈족, 게르만, 이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민족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게르만족을 몰아냈던 훈족의 수장이 아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알아두시면 자료에 나올 때가 있어요. 당시 아틸라가 얼마나 무서웠냐? 게르만족들이 아틸라를 뭐라 불렀냐면은 신의 징벌이라 불렀어요. 신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죽음의 사자를 내려보냈다 라고 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족의 압박을 받은 게르만족들이 로마 영토로 대거 넘어오게 되는데, 서로마 동로마 안 가리고 넘어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어디가 게르만족의 침략에 취약했다 그랬죠? 네, 바로 서로마입니다. 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로마 제국의 모든 영향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부, 여기 지도 보시면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동유럽 지역으로 다 옮겨간 상태였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로마는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어. 그래서 이 게르만족의 이동에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이 게르만족들이 이제 특히나 허약해진, 분열 이후에 특히나 빈 껍데기로 허약해진 서로마 제국을 노리고 집중적으로 쳐들어오고요. 이 서로마 제국 곳곳에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로마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게르만족들이 여기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때 넘어온 게르만족들,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고트족, 롬바르드족, 다른 말로 랑고바르드족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반달족, 이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프랑크족. 이렇게 보통 4개의 부족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선 롬바르드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랑 같이 볼게요. 여기 게르만족의 이동 지도가 나오죠. 4세기 말에서 5세기 말 본격적으로 넘어왔는데, 이 롬바르드족은 보시면 어디로 넘어왔죠? 네, 이들이 넘어온 곳은,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지방이에요. 이탈리아 지방. 그러니까 이 로마의 가장 중심지로 이동을 해온 게 롬바르드족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게 롬바르드족이에요. 이 롬바르드족이 이동해서 만든 나라가 여기 나와 있는 이탈리아 중부지방 롬바르드 왕국입니다. 롬바르드 왕국. 이 롬바르드 왕국은 나중에 여러분이 프랑크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 역사랑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 프랑크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에 피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피핀이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어.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편지를 써요. 능력은 있는데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랑 왕인데 무능한 놈이랑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 일종의 딜을 한 거야. 이제 교황은 피핀에게 권위, 정통성을 주고 피핀은 교황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황의 지원을 받은 피핀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를 지지해준 교황에 보답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이 롬바르드 왕국으로 쳐들어와. 그래서 이 로마를 위협하고 있던 이 롬바르드 왕국을 접한 다음에 그 이탈리아 중부의 라벤나 지역을 이제 롬바르드 왕국에서 빼앗아서 교황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바티칸 교황령의 시초가 됩니다. 교황령을 기증하는 거야, 바티칸. 여러분, 오늘날 바티칸이야 되게 조그만한 그런 동네 노인정 같은 느낌이지만, 원래 교황령은 되게 컸어요. 이탈리아 중부 이 라벤나 지역 전체가 교황의 땅, 교황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롬바르드 왕국은 시름시름 힘을 잃어가다가 나중에 이 프랑크 왕국의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반달족을 보겠습니다. 이 반달족이 만든 건 반달 왕국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 반달족이 정말 멀리도 왔다, 그지? 둥둥둥둥둥 와서 어디로 왔죠? 네, 여기 북아프리카 지방에 와서 반달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북아프리카 지방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도시가 하나 있어. 네, 맞아요. 카르타고예요, 여러분들. 이 반달 왕국은 이 카르타고 지방을 점령하고 나라를 만듭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반달 왕국은 이 북아프리카 지방에서도 이 카르타고를 점령하여 그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자, 우리 카르타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언제 우리가 처음 배웠죠? 그렇지, 우리가 지중해 문명 공부할 때 페니키아, 해상민족인 이 페니키아, 거래를 위해 만든 표 문자가 알파벳에 기원이 되었죠. 이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무역 거점 식민도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가 아시리아에게 망한 이후에도 이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식민도시, 북아프리카 만든 식민도시 카르타고는 여전히 남아서 계속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랑? 로마랑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포이니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여기서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의 지배권을 두고 싸우고, 여기서 누가 이겼죠? 네,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가 패배하죠. 그리고 카르타고는 멸망해요. 그리고 이제 카르타고는 로마의 식민지, 속주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카르타고는 도시 이름인 동시에 나라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가 로마도 도시 로마를 지칭하는 동시에 이 로마 제국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잖아. 마찬가지야. 카르타고는 도시 이름이자 국가 이름입니다. 아무튼 카르타고는 로마의 속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그치, 반달 왕국이 이곳을 점령한 거예요. 반달 왕국에 점령되었다. 이 내용이 18년도 수능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18년도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하고, 이제 이 가에 이렇게 나온 거야.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식민도시인 가는 나중에 로마랑도 싸웠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았어요, 수험생들이. 페니키아 식민도시 로마랑 지중해 지배권을 두고 싸웠어? 이거 카르타고잖아.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게 카르타고라는 건 다 알았어.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면 반달 왕국에 점령되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페니키아 식민도시 카르타고 여기까지 연결이 했는데 이 카르타고가 나중에 반다르국에 점령되었다까지 연결을 못 지켜서 틀린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해 두시고요. 이러한 반다르국은 누구에게 멸망당하냐?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기억나시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로마 문화 공부할 때, 법 공부할 때 관습법, 시비표법, 시민법, 만민법으로 발전하는데 이 법을 총 종합해서 로마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고트족은 그냥 간단해요. 서고트, 동고트 왕국 만들었다 정도인데 얘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롬바르드족이 만든 롬바르드 왕국은 프랑크 왕국과 반달족이 만든 반달 왕국은 이 카르타고 이 부분에서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얘네예요. 프랑크족. 얘네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게르만족들이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크족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뭐냐? 비교를 보시면 발전 배경 첫 번째 근거리 이동이에요. 무슨 이동? 근거리 이동. 자, 보시면 나머지 뭐 롬바르드족이나 반달족이나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향을 너무나 많이 벗어난 거야. 그에 반해 프랑크족은 이동한 거리가 어때요? 엄청 짧죠. 그 근거리 이동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본래 부족의 전통과 기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프랑크족이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네,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입니다. 이 프랑스를 그 당시에 갈리아 지방이라고 불렸어. 자, 우리 갈리아가 로마 영토가 된 게 언제입니까? 그쵸, 공화정 말기입니다. 누구에 의해? 1차 3두 정치를 이끌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 영토가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이 카이사르가 이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만든 게 갈리아 전기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로마의 핵심적인 속주였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 로마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던 곳이야. 여기에 정착하다 보니 얘들은 갈리아 지역에 있던 뛰어난 로마의 문화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이것도 되게 대단한 게 혹시 여러분 인문학적 용어 중에 반달리즘이라는 거 아세요? 반달리즘? 우리가 막 그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그걸 막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런 야만적인 얘기를 반달리즘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반달족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반달족이 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에 반달왕국을 세운 건 좋은데 기존의 로마 문화를 너무나 잔인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러한 반달족의 행태를 보고 저렇게 문화 유산을 파괴하는 야만스러운 행위 해서 반달족의 야만스러운 행위라고 해서 반달리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같은 로마 문화 유산을 보고도 얘들은 이짓거리를 한 거죠. 그에 반해 프랑크족은 이 갈리아 지방에 있는 로마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수용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 프랑크족은 로마 문화에 이런 것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였잖아요. 그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다른 게르만족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기독교 자체가 원래 그 게르만족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주술적인 전통. 그걸 너무 안 맞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크족만 기독교를 받아들인 건 아니야. 사실 몇몇 그 다른 게르만족들도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인 부족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게르만족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을 지키느라 크리스트교를 적대했고 그나마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인 몇 안 되는 나머지 게르만 부족들도 아타나시우스파가 아니라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여요.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타나시우스파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만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체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이 듣기에는 삼위일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자 동시에 셋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프랑크족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니케아 공의회 기억나죠?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정통으로 인정된 이 정통 기독교파인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아들이고 이걸로 개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들과 똑같은 그 종교인 정통 기독교 아타나시우스파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는 걸 보고서 이 프랑크족에 대한 되게 호의적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야. 얘들은 다른 게르만족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과 쉽게 융화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얘들아, 지금 프랑크족, 고트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나바리건 간에 얘들 다 지금 어디서 둥지를 튼 거예요? 서로마 영토 안에서 둥지를 튼 거예요. 난리가 남의 안방을 뺏긴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는 서로마 제국은 이렇게 로마가 분열된 이후 무작위로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국을 세우는 이 게르만족들의 행패에 의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476년 5세기 말에 서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 아켈에 의해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프랑크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프랑크 왕국 가장 오래 갔어요. 481년부터 834년까지, 그러니까 5세기 말부터 9세기까지 지속된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났어요. 뭐가 찜찜한데 이랬어. 프랑크 왕국은 834년이 아니라 843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베르덴 조약 때 사라진 걸로 보니까. 아무튼 되게 오래 갔어요. 중순까지. 자, 근데 우리가 이 프랑크 왕국을 공부할 때 이 프랑크 왕국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둘로 쪼개볼 거야. 몇 개로? 둘로 쪼개볼 겁니다.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로 쪼개볼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 동양의 관점으로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려 한국사에서 이 고려가 이제 누가 만든 나라예요? 그죠? 왕건의 왕건이 만든 나라고 이때부터 이제 왕씨 집안이 나라를 다스렸잖아. 그러다가 이 고려가 조선에게 망하게 되고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성계의 후예들 이씨들이 왕을 하잖아.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거는 왕씨 왕조가 이씨 왕조로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 아예 나라 이름까지 바뀌는데 서양 애들은 왕조가 바뀌더라도 나라 이름을 보통 유지하는 게 보통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메로베우스 왕조랑 카롤루스 왕조는 별개의 나라로 보기도 해요. 우리로 치면은 고려나 조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만 이제 왕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이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왕족이 완전히 바뀐 거야. 왕씨 왕조에서 뭐 이씨 왕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 프랑크 왕국을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우리는 두 명을 살펴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클로비스. 이 사람은 이 메로베우스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야. 이 메로베우스 왕조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었어. 아까 제가 프랑크족이 다른 게르만족들에 비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치 로마의 정통 기독교인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한 거잖아. 그게 이 사람이에요. 클로비스. 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도 원래 처음에 아타나시우스 받아들인 게 아니야. 이 사람도 처음에 삼위일체 고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서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 여자를 잘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갈리아 지방에 정착해서 이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할 때 그 갈리아 지방에 있는 그 로마 여자랑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그 로마 여자가 굉장히 독실한 이 정통 기독교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의 신자였던 거예요. 그 여자가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당신이 지금 나를 억지로 강제로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진정 사랑하고 나와 진짜 정식 부부가 되고 싶다면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메로베우스 왕조가 네 좋아요 이래가지고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게르만족과 로마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까지 받아요. 정식으로 그 로마 주교한테. 그러니까 이게 로마인들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거 덕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존의 로마 문화와 로마인들과 융합될 수 있었던 거야. 남자는 여자 말 잘 듣고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한참 흘러서 이 클로비스가 왕조를 이룬 이후에 시간이 흘러 우리가 또 누굴 살펴봐야 되냐? 카롤루스 마르텔, 이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요? 카롤루스 마르텔.
자, 이 사람은요,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로베우스 왕조의 왕이 아니야.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누구였냐? 궁제였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궁제. 이 궁제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야. 이 궁제가 약간 오늘날로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자리예요. 우리 그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었지만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궁제로서 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왕이 되게 띠했거든. 그래서 안타까운 게 클로비스 이후의 왕들이 되게 띨띨한 애들이 많았어요. 별명이 무의왕이었어.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일이 없다고. 아무튼 그래서 왕이 워낙 띨띨하니까 당시 재상이었던, 총리였던 궁제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 무능한 왕을 대신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랑크 왕국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슬람 세력이 침입해 옵니다. 바로 우마이야 왕조가 침입을 해와요. 자, 여러분,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이슬람 세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만들었죠, 이슬람교? 그치, 무함마드가 만들었어요. 그죠? 마호메트, 무함마드. 자, 이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이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요. 자,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죽었습니다. 자, 마호메트 사후, 이 이슬람 세계에서 마호메트가 죽은 이후에 그 마호메트 다음에 마호메트를 계승한 이슬람 세계의 종교 정치 지도자를 뭐라 부릅니까? 그쵸, 칼리프라 부르죠. 그러니까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세계의 종교 정치 지도자를 칼리프라 부르는데, 원래 이 칼리프를 어떻게 뽑았죠? 세습이요? 아닙니다. 선출이었죠. 그죠? 이게 바로 무슨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였어요. 칼리프를 선출하던 시대. 이때 영토를 어디로 넓히죠? 그지? 무함마드가 물려준 아라비아 반도를 기반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사바랑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잖아, 얘들아. 기억나죠? 정통 칼리프 시대. 자, 근데 이 정통 칼리프의 마지막 4대 칼리프 알리가 피살당합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에게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대 칼리프 알리를 죽이고 칼리프가 된 이 무아위야는 선언해요. 이제부터 더 이상 칼리프는 선출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칼리프는 우리 우마이야 가문에서 세습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이제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자리에 수습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마이야 왕조였죠. 그죠? 뭐 아랍인 제일주의, 수니파 시아파의 분열, 뭐 등등등 막 기억하실 건데, 다마스커스 수도 막 이런 거 기억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자, 이 우마이야 왕조 영토. 우마이야 왕조는 영토를 어디로 넓혔죠? 그쵸. 우마이야 왕조는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인도 지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 이후에 인도 지방에 본격적으로 이슬람교가 가서 가지니 왕조, 구르 왕조, 델리 술탄, 무굴 제국 모두 다 이제 이슬람 그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를 먹어치운 다음에 만족해야 하네?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이베리아 반도를 먹어치운 다음에 이 프랑크 지역까지, 갈리아 지방까지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갈리아 지방, 프랑스 지방을 노리고 프랑크 왕국에 쳐들어온 이 우마이야 왕조를 누가 무능한 왕을 대신해서 궁제였던 카를로스 마르텔이 격퇴하는데,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투르 푸아티에 전투입니다. 투르 푸아티에 전투. 여기서 이제 이 우마이야 왕조를, 이슬람 세력을 격퇴해서 이 유럽 세계를 지켜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생각을 할까, 보통 사람이면? 그지? 내가 이미 왕을 대신해서 나라의 모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오랑캐의 침략, 또 그 무시무시한 이슬람 세계의 침략까지 막고 유럽 세계를 지켜냈어. 이 정도면 능력으로 보나 인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내가 왕보다 낫지 않나? 내가 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을 텐데, 카를로스 마르텔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궁제로 만족한다. 나는 이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로서 역할을 다 할 뿐이다 하고 궁제로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카를로스 왕조를 여는 피핀입니다. 흔히 쪼따리 피핀이라 불러요. 얘가 키가 되게 작았어. 140대인가 150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키가 되게 작아. 쪼따리 피핀입니다. 근데 아무튼 피핀은 자기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간 거야.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같이 위대하신 분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띨띨한 메로베우스 왕조의 후예들이 왕을 하냐. 이거 아니다. 우리 집안에서 왕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겠죠? 네, 이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종교세계의 지도자 로마 교황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 교황이 누구냐면은 자카리아 라는 사람이야. 자카리아. 이 자카리우스라고 나오게 돼요. 자카리우스.
이 사람한테 이제 실력은 있는데 왕이 되지 못한 자와 아니면 왕이면서 실력이 없는 자 누가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 봐라 이래서 이제 교황이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이지 하고서 피핀을 지지해 준 거야. 피핀은 그 교황의 지지 아래 이 교황의 지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교황의 지지 속에 이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카를로스 왕조를 개최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물을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얘 이름은 피핀이잖아요. 그럼 피핀 왕조라 그래야지 왜 카를로스 왕조라 그래요? 피핀은 자기 아버지인 카를로스 마르텔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야말로 진짜 왕이다. 이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왕조 이름을 카를로스 왕조로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받은 게 있으면 이제 보답을 해야겠죠. 이 교황이 자기를 지지해 준 거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중부 지방을 위협하고 있던 아까 배웠죠? 무슨 왕국? 그렇지. 롬바르드 왕국. 다른 말로 랑고바르드 왕국.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해서 여기를 공격해서 이탈리아 중부의 어느 지역? 라벤나 지역. 이 지역까지 알아둬야 돼.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 롬바르드 왕국 다 알아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어요. 롬바르드 왕국을 공격해서 이탈리아 중부 이 라벤나 지역을 누구한테? 교황에게 기증해 준 거야. 이제부터 이 땅은 그 어떠한 세속 권력도 침탈할 수 없는 고황 당신의 땅입니다. 라고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바티칸 교황령의 시초입니다. 지금 이렇게 좁아지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 무솔리니한테 다 뺏겨서 그래요. 나중에 이것도 보일 거야. 자, 그래서 이 롬바르드 왕국을 공격해서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했다. 이게 교황령의 시초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피핀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 롬바르드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대제라는 건 그레이트 킹, 위대하신 황제라는 약간 그런 극존칭이고요. 이름은 카롤루스인데, 여러분 자, 선생님, 카롤루스 또 나왔어요. 아까 앞에 카롤루스 마르텔 있었잖아요. 근데 얘도 카롤루스예요. 자, 여러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자, 좀 봐봐. 죄송합니다. 제 목이 되게 많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까 그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로서 실권은 장악하고 우마이야 왕조 이슬람 세력을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격퇴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카롤루스 마르텔이었죠. 카롤루스 마르텔. 그리고 이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로서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카롤루스 왕조를 만든 게 쇼딸이 피핀이었어. 그리고 이 피핀의 아들로서 우리가 카롤루스 대제라 그러는데 이 피핀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 자, 아까 피핀은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했죠. 그 왕조 이름도 피핀 왕조가 아니라 카롤루스 왕조라 지을 정도 아버지를 사랑했잖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지나쳤는지 피핀은 자기 아들 이름도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지었어요. 그 피핀의 아들도 카롤루스 마르텔이야. 너도 내 아버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카롤루스 마르텔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분이 안 가니까 이 카롤루스 마르텔을 카롤루스 대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이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스식 이름이 뭐냐면 샤를마뉴예요. 샤를마뉴. 샤를이 이름, 카롤루스, 이 마르텔, 이 카롤루스의 이름이 샤를이고요. 이 마뉴가 대제란 뜻이야. 이해가죠, 여러분들? 카롤루스는 샤를, 대제가 마뉴입니다. 그래서 샤를 마뉴하면 카롤루스 대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마르텔인 거야. 여기서 더 하나 기가 막힌 거 알려줄까요? 피핀이 그렇게 사랑했던 투르푸아티의 전투의 영웅 카롤루스 마르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피핀입니다. 그러니까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마르텔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식 이름 가진 부모님을 똑같이 짓지는 마. 후손들이 힘들어요. 헷갈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메로베우스 왕조. 그 피핀부터 카롤루스 왕조였죠. 카롤루스 왕조. 아이고, 글자 왜 이래? 카롤루스 왕조. 자, 얘들아,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정을 주로 어떻게 파냐면은
카롤루스 왕조에 관련된 자료를 주고, 이 왕조에, 이 국가에서 있었던 일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그러고, 카롤루스 마르텔 내용, 투르프파티 전투에 승리했다. 이런 걸 적어요. 여러분,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름이 카롤루스와 헷갈리지만, 카롤루스 마르텔은 카롤루스 왕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메로베우스 왕조의 사람이고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였어. 이 사람은 카롤루스 왕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일본사 공부할 때 그 일본이 미국에게 나라문을 열었죠. 미일화친조약, 미일수호 통상조약 기억나요? 그 미일화친조약, 미일수호 통상조약은 메이지 정부가 미국이랑 맺은 건가요? 아니에요. 에도 막부가 미국이랑 맺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 이제 에도 막부가 미국이랑 미일화친조약, 미일수호 통상조약 맺을 때 천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맺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사스마 조슈번이 중심이 돼서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오게 되잖아.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미일화친조약,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메이지 정부가 맺은 것처럼 함정을 많이 파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니까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피핀의 키가 140, 150대라고 했죠. 쪼다리 피핀. 근데 그의 아들인 카를로스 대제 샤를마뇨는 키가 192였대요. 엄청나죠? 가능한가? 이러면서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자, 아무튼 피핀의 아들 카를로스 대제, 이게 여러분 시험에 샤를마뉴라고 나오더라도 알아두세요. 이거 프랑스식 이름이야. 샤를마뉴. 이 카를로스 대제 샤를마뉴는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서로마 지역, 봐봐, 지금 얘들아,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진 지역이 어디야?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은 옛 서로마 땅에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샤를마뉴는 이 옛 서로마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왕국을 만든 이 다른 게르만족들을 다 때려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샤를마뉴는 이 옛 서로마 지역을 돌면서 이 다른 게르만족들이 만든 나라들을 하나씩 뚝배기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해요. 이 사람이 차지한 영토를 보시면 이거 나중에 나눠진 그건데 이거 하나로 놓고 봐봐. 이거 하나로 놓고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땅이죠.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게 다 이 샤르마누 대제가 차지한 땅이야. 그러니까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옛 서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는 거야. 그냥 로마가 아니라 서로마. 자, 여기 무슨 말이냐? 동로마 제국은? 그치? 아니야. 지금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동로마 안 망했어. 얘들아, 로마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그 서로마, 동로마 분열된 이후에요. 서로마가 지금 몰락하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굳건히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샤르마뉴도 이 동로마 지역까지는 못 갑니다. 여기는 이미 비잔티움 제국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옛 서로마 지역 안에서만 정복 전쟁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나중에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은, 좀 더 이전 시기이긴 하지만,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중에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기억나죠? 로마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만들었던 사람.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이제 6세기 때 꼭 나오는 설명이 뭐냐면, 이 사람이 비록 이 사람 죽은 이후에 금방 다 뺏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 서술이 나와요. 이 사람은 동로마에 기반해서 소로마 지역으로 원정을 가서 거기 있던 게르만족들을 일시적으로 격퇴하고 영토를 회복한 거야. 그러니까 동로마 더하기 소로마니까 옛 로마 제국 전체 영토로 회복한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 죽은 다음에 금방 다 뺏겨. 근데 지금 샤를마뉴는 동로마까지는 못 갔지. 오직 서로마 안에서만 정복 전쟁한 거야.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게, 이 사람은 단순히 싸움만 잘한 게 아니야. 싸움만 하고 영토만 넓힌 게 아니라 이 정복지 곳곳에 뭘 만드냐? 하나님을 믿어라.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샤르마니오의 행동이 누구의 눈에 이뻐 보일까? 그치, 교황 눈에 너무나 이뻐 보이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날뛰고 있는, 우가우가 하고 있는 이 게르만족들 알아서 다 정리해주고, 심지어, 거기다가 교회까지 만들어.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 아버지는 교황을 위해, 이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령으로 기증하더니, 그 아들은 이 서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까지 만들어. 이래가지고, 당시 교황이 레오 3세였는데, 이 레오 3세가 큰 결심을 합니다. 800년, 딱 9세기죠. 9세기 시작하는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로마에서는 크리스마스 미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카를로스 대제는 그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로 갑니다. 미사가 딱 시작될 때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에게 황제의 관을 바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프랑크 왕국의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기독교 세계를 지키는 이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이자 멸망한 서로마 제국의 진정한 계승자입니다. 당신이 다시 이 서로마의 황제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서로마 황제로 대관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거 빅 이벤트였어.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황제의 부활이다. 아우구스투스 이러고 환호하고 하는 거죠. 카를로스 대제가 깜짝 놀랐대. 이거 몰랐거든. 진짜 교황의 깜짝 이벤트죠. 얼마나 좋았을까? 감출 수 없는 건 카를로스 대제의 입꼬리겠죠. 근데 얘들아, 이걸 보고 누구 하나는 정말 분노합니다. 야, 너네 이게 무슨 개짓거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입니다. 얘들아 봐봐. 동로마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동로마 입장에서는 로마가 망한 적이 있나요? 망한 적이 없어요, 얘들아. 테오도시우스가 죽은 이후에 소로마, 동로마 갈라졌지만, 비록 소로마가, 게르만족들에게 망하긴 했지만, 애초에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고, 여기가 진정한 로마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비록 불행하게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영토를 좀 잃어버리긴 했지만, 로마는 망한 적이 없어요. 로마는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로마 대주교 나부랭이가, 우리가 로마 교황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 사람은 그냥 로마 대주교야. 자, 일부러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지. 로마 대주교 따위가, 진짜 황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계신데, 게르만족 오랑캐 따위한테 황제의 관을 바치고, 소로마 황제로, 임명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 대주교, 로마 교황인 레오 3세는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황제가 분노한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했냐? 이미 이건 로마 교황도 할 말이 있어. 로마 교황은 비잔티움 제국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일단 생각해봐 얘들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로마가 소로마 동로마 분열한 이후에 게르만족들이 마구잡이로 이 소로마 제국 영토로 쏟아져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소로마 동로마로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그 4세기 말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 4세기 말부터 게르만족들이 본격적으로 로마 땅으로 들어왔잖아. 그 중에서 특히 이 소로마 땅으로 게르만족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왕국을 막 세우고 난리가 났잖아.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결국 견디다 못해 소로마가 망하는 이 대혼란의 시기 때 동로마는 소로마를 지켜주었나요? 아닙니다. 못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동로마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자기 땅을 게르만족으로부터 지키는 정도였지 이 위기에 처한 소로마를 구원해줄 만한 능력은 없었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잠깐 구해준 거 말고는 여기를 못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켜줄 황제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 멀리서 간섭만 하는 거야. 특히 뭐가 결정적이었냐면은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상숭배 금지령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성상숭배 금지령. 다른 말로는 성상 파괴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726년에 이거는 말 그대로 성상을 숭배하지 마라, 성상을 파괴하라는 건데, 이 성상이 뭐냐면 여기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얘가 빠를 건데, 성당 가면은 되게 많은 그 기독교 조각상들 있죠. 뭐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성모 마리아, 십자가 달린 예수님, 이런 것들, 이런 옛 성인들을 기록해 놓은 거 성상이라 그래. 근데 사실 전통적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상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 그랬어. 그지? 눈에 보이는 이런 걸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우상이란 말이죠, 성상은.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기반한 이 비잔티움 황제가 이제 선언한 거야.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선언을 한 거예요. 성상은 우상이다. 성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있는 성상은 다 파괴해라. 라고 했어. 근데 이게 이제 로마 교황이 듣기엔 어이가 없는 거야. 왜냐면 로마 교황은 성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서로마 지역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 게르만족들이 들어왔잖아. 우가 게르만족 야만인들이란 말이에요. 얘들에게 기독교는 너무나 생소한 종교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게르만족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 전도를 해서 달래야 되는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게르만족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 얘들아 이거 봐. 이분 참 아름답고 성스러워 보이지? 이분이 박달라 마리아야. 이분 봐. 너무나 거룩해 보이시지? 이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뭔가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자기를 게르만족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서 사사건것 간섭만 하는, 특히 현장에 대해서는 1도 모르면서 되도 않는 소리만 짓거리는 거예요.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 교황은 손절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겠다 생각한 거야. 근데 마침 이렇게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미운 짓거리만 하고 있을 때 어때요? 봐봐. 프랑크 왕국 그 성상 파괴령 이후에 트루프와티의 전투에서 이슬람 이교도들을 격퇴하고, 피피는 너무나 이쁘지. 이탈리아 중부를 위협하던 롬바르드족을 쫓아내고 이 중부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고,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는 교회까지 세우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새로운 파트너는 얘네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과 거리를 두고 이 프랑크 국가 제휴를 맺은 거야. 이때부터 이제 이 서유럽 교회, 이 로마 교회야 이 동유럽 비잔티움 이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서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카를로스 대제에게 왕관을 소로몬 황제의 대관을 씌워준 당시 교황이 레오 3세잖아요. 여담이지만 한참 좀 이전 시기이긴 하죠. 이 이전에 이 성상 숭배 금지령을 선포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이름도 레오 3세야. 이름이 같아요. 동명이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레오 3세 하나만 보고 뇌절해가지고 무조건 막 카를로스 대제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얘들아. 특히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인물 문제가 나왔는데 분명히 앞에 나왔어. 롬바르드족을 물리치고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한 사람이라고 나왔어. 그럼 피핀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레오 3세가 이 사람을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라고 칭송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레오 3세만 보고서 그러면 레오 3세 카를로스 대제 왕관 이래가지고 카를로스 대제 보면 안 돼, 얘들아. 이게 이 레오 3세가 되게 오래 살았어. 레오 3세는 피핀이랑도 동시대 사람이고요. 피핀이 죽은 이후 카를로스 대제랑도 동시대 사람이야. 다만 이 레오 3세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게 카를로스 대제일 뿐이에요. 왕관을 씌워준 거. 동시대 사람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단순히 레오 3세라는 것만 보고 뇌절하지 말고 일단 이 내용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준 거냐, 아니면 성상숭배 금지령이냐. 성상숭배 금지령이면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일 거고요. 소로마 황제에게 관을 씌워준 거라면은 이 교황을 레오 3세일 거고요, 여러분들. 그게 방금 봤듯이 카를로스 대제 피핀이랑 다 동시에 사람이니까 이 교황령 기증 라벤나 지역 얘기가 나오면은 또 피핀의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꼼꼼하게 봐야 돼. 내가 좀 이따 문제 한번 보여줄게.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만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 정복지 곳곳에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생각해봐. 이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 소로마 지역에 지금 게르만족들이 왕국 세우고 난리가 났잖아. 이 데올란의 시기에 학문이 보존되겠어요? 타이 축구 죽이는 야만의 시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혼란기 때 사라진 이 문화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해서 정복지 곳곳에 왕실의 이름으로 궁정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학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우대해주면서 이제 먹고 살 걱정, 생명에 대한 위협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학교에서 열심히 사라진 학문, 그리스 로마의 고전과 학문을 연구해라 라고 학자들을 후원해준 거야. 그래서 이 카를로스 대제의 이런 업적 덕분에 이 카를로스 시기에 사라졌던 로마 멸망 이후에 소실되고 혼란기에 사라진 이 로마 문화가 다시 부흥했다 라고 해서 이 시기를 뭐라 부르냐, 카를로스 르네상스라 불러요. 카를로스 르네상스.
카롤루스 르네상스. 여러분이 흔히 르네상스라 그러면 이제 중세가 끝나고 14, 16세기 때 있었던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르네상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야. 재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라졌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14, 16세기 때 부활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14, 16세기 때 부활하기 전에 이 카롤루스 시기 때 한 번 더 먼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부활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카롤루스 르네상스라 부른다 라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문예 부흥. 그리고 이때 또 우리가 지금 쓰는 알파벳도 체계가 정비가 돼요. 선생님, 알파벳은요, 예전에 그 페니키아인들, 이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그 표음 문자가 그게 알파벳의 기원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그게 알파벳의 기원이죠. 페니키아인의 표음 문자에서 기원한 그 알파벳이 이때 카롤루스 시기 때 학자들에 의해서 체계가 정비되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까지 다 정비가 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카롤루스의 문예 부흥 정책으로 인해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중세 서유럽 문화라 그러면 다 이제 종합된 거예요. 기존의 로마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 문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게르만 문화까지. 이게 다 혼합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카롤루스 시기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유럽의 그런 정치 문화적인 통일, 정치 문화 통일 맞죠? 정치적으로는 영토도 회복하고 문화적으로는 이 교회와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통해서 정치 문화적으로 유럽을 통일한 이 카롤루스의 업적을 기려서 오늘날 유럽에서 뭐가 있냐? 카롤루스상, 다른 말로는 이 카롤루스 대제 프랑스 이름을 딴 샤를마뇨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자료로 나와서 이걸 가지고 카롤루스 대제 인물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분열된 서유럽 세계를 정치 문화적으로 통일한 이 카롤루스 대제의 정신은 현재 계승되고 있다. 그래서 50년부터 매년 유럽의 통합과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스 이름을 붙인 샤를마뇨상이 수여되고 있다. 2016년에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난민 문제를 가지고 연설을 한 걸로 인해서 상을 받았다. 이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카롤루스 대제 이미지 어때요? 진짜 완벽하죠. 싸움도 잘하고 학문도 잘하고 뭔가 막 똑똑할 것 같죠? 근데 카롤루스 대제는 안타깝게도 문맹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은 했어. 매일매일 자기 전에 알파벳 교본 같은 거 침대 머리맡에 두고 글쓰기 연습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본인이 문맹이었지만 평생을 학문을 익히기 위해 노력을 했고, 학문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학문의 부흥을 위해, 문의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 게 참 멋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인물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프랑크 왕국을 지금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로 구분했고요. 각각의 대표적인 인물 클로비스, 메로베우스 왕조의 클로비스와 카롤루스 마르텔, 카롤루스 왕조의 피핀과 카롤루스 대제를 공부했습니다. 인물 문제로 정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클카피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크 왕국 클카피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치 로마에서 옥타비아누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를 구분하듯이 그리스에서는 솔론, 페이시스트라투스, 클레이스테누스, 페리클레스를 구분하듯이 여기 프랑크 왕국에서는 클카, 피카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빛나는 전성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 사후 거짓말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을 잠깐 볼게요. 그 원인은 이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그 게르만족의 전통적인 그 상속 문화에 있어. 장자에게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할 상속이 그들의 전통이야. 그래서 이런 분할 상속으로 인해서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카롤루스 대제 후예들이 카롤루스 대제가 물려준 땅을 나눠 갖기 위해 이제 막 그 분할 그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땅을 갈갈이 쪼개서 갖게 돼요. 이게 바로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이라는 거야. 베르댕, 메르센. 이게 지역 이름이에요. 보시면 여기 지역 나오죠? 이 베르댕이랑 메르센에서 이 조약을 맺고서 이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을, 이 카롤루스 왕조를 세 개로 쪼갠 거야.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딱 봐도 서프랑크가 오늘날에 뭐예요? 프랑스고, 동프랑크는 독일이고,
중프랑크는 이탈리아죠. 각각의 기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에서 서프랑크는 프랑스, 동프랑크는 독일,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이렇게 여러분이 기원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만들어지는 건 한참 뒤에요. 그리고 서프랑크는 이제 카페 왕조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창시자가 위그 카페라는 사람이라서 그래. 이름을 따서 카페 왕조고요. 중프랑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단 여기는 교황령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이탈리아 지방은 교황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이 교황을 대신하는 통일된 국가가 나오기 힘들어. 교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시국가로 분열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독일의 기원이 되는 이 동프랑크 왕국에는 한 명의 뛰어난 왕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오토 1세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 프랑크 왕국이 지금 이렇게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서동중으로 분열됐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 주변에서 이민족들이 되게 많이 쳐들어와. 특히 독일. 이 동부지방에서는 이 마자르족이랑 슬라브족,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입니다. 얘네들이 엄청 쳐들어와. 그거를 이 오토 1세가 막아낸 거예요. 특히 이 마자르족을 격퇴한 전투는 한번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있어. 이게 그 레이펠트 전투라고. 레이펠트 전투 955년 레이펠트 전투인데 이게 15년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격퇴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까지 했냐.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 반도에 메란도 진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황에게 딜을 건 거야.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옛날 피핀과 카를로스 대제가 그랬듯이 내가 이 로마 세계를 수호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옛날 카를로스 대제에게 레오 3세가 그랬듯이 당신이 나를 황제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교황에게 딜을 건 거야. 교황이 오케이 해서 이 오토 1세는 교황에 의해 황제의 관을 받게 돼. 이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야. 자, 이 신성 로마 제국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 느끼셔야 됩니다. 선생님, 분명히 지금 동프랑크잖아요. 동프랑크는 독일 지방인데 근데 왜 나라 이름이 로마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실 로마라 그러면 뭔가 마음 두근거리는 게 있죠. 로마 제국, 로마 엠파이어. 그게 좀 있잖아. 로마랑 아무 관련 없는 이 동양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로마가 가지는 이미지가 이 정도인데 그 시대, 동시대에 그 로마의 후예인 서유럽 사람들은 어떨까? 당연히 로마에 대해 가지는 마음이 더 각별할 거란 말이야. 로마. 이게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야말로 진정한 유럽 세계의 지도자다.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다들 자기를 로마의 후예로 지칭을 해요. 나중에 나폴레옹, 히틀러까지도 이 로마를 지칭을 해. 그래서 보시면은 그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다 자기의 상징을 독수리로 써. 심지어 지금 미국 국방부도 자기네 상징을 독수리로 쓰잖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이 독수리,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강해. 그리고 이게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의 불행이야. 봐봐. 오토 1세는 지금 여기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었죠. 자, 봐봐. 지금 그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은 독일 땅이야. 근데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 로마잖아,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 오토 1세의 후예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독일 제국에 대한 경영보다, 이 독일에 대한 관심보다, 이 독일 땅에 대한 관심보다 다 그들의 관심은 이탈리아 지방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땅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잘 안 돼. 이 왕들이 다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독일에 관심은 없고 이탈리아 관심이 많은 이탈리아 로마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탈리아는 교황령, 독일은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들은 19세기 가서야 통일 국가가 수립돼요. 이제 독일은 비스마르크, 이탈리아는 그 가리발디, 카보르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때 또 불행한 게 이렇게 베르댕 메르벤 조약으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을 때 하필이면 또 다른 민족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 노르만족이에요.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지녔습니다. 얘들이 유럽 곳곳을 다 쳐들어와. 근데 지금 그들을 지켜줄 중앙정부인 프랑크 왕국은 분열돼서 아무런 힘을 못 써. 이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중앙정부 날 지켜주지 못해. 그래서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그 지방에서 강호동, 마동석처럼 힘 좀 쓰는 애들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당신을 지도자로 떠받들 테니 우리를 지켜주세요. 뭐의 성립? 봉건제의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4세기 말부터 9세기 말까지 게르만족의 이동,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멸망, 프랑크 왕국을 메로베어스 왕조, 카를로스 왕조, 클카, 피카 중심으로 살펴봤고,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노르만족의 이동과 이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봉건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봉건제를 주종제와 장원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